네, 오후 진도 시작할게요. 자, 군집하고 이제 분류하고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류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학습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군집은 종속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코드 차이는 크게 없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예제들에서 종속 변수 필드만 다 지우고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군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분석 기법 중에요. 머신러닝 말고 뭐 통계하고 지금 머신러닝하고 결국 내용, 그 이론적인 내용은 같은 거죠. 그 내용들 중에 비지도 학습으로 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시계열 분석이요. 시계열 분석은 답이 없죠. 그냥 경향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그 분석할 때 필드가 딱 두 개예요. 그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는 필드 하나랑 그 다음에 수치를 나열한 데이터. 딱 요거 두 개만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걔를 준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사이에 굳이 분류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근데 종속 변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군집 그리고 시계열 얘네들은 비지도에 속합니다. 자, 주피터 파일 하나 생성을 했고요. 13번 군집이라고 파일명을 만들게요. 자, 마크다운 블록 하나 넣고요. 군집. 군집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보통 K-평균이라고 많이 불러요. 분류와 달리 정답 레이블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NN. 그 다음에 군집의 가장 대표 알고리즘은 K-민스. 뒤에 K-민즈 클러스터링까지 붙여서 플레임인데 보통 줄여서 그냥 K-민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몇 개의 묶음, 이 묶음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묶음으로 나눌 것인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하며 이 값이 K-민즈의 K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용도로 쓰려고 이제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쫙 던졌을 때 이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잖아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써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라벨링을 목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애매모호한 명목형 변수들을 혹은 수치형의 변수들을 이걸로 군집화를 시키면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벨링을 목적으로 쓰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케이스를 더 많이 봤거든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라벨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함. 이게 또 다른 활용 모델로는 이제 지역 간의 특성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핫했던 기법이 이 군집 분석을 사용해서 그 도심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개발이 돼 있는 곳과 개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군집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발 낙후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서울시에서 돈을 엄청 때려박았어요. 최근 3년 동안.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길이 좀 그 개발된 지역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의 한 그 최근 3년 동안 이제 좀 많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한 거의 한 10년째 그 매년 이제 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미 그 공모전 주제로 낙후 지역 선정을 하지 마세요. 이미 몇 년 전에 그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주제로. 그 특정 지역의 낙후 지역 선정하는 거 이제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맡았었던 반에서도 제주도 지역 낙후 지역 선정 포트폴리오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제를 이제 통해서 보죠. 여기서도 이제 가상의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패키지 참조를 해야겠죠? 자, 일단 우리 그 분류 예제에서 사용했던 패키지를 일단 그대로 가져오세요. 걔를 베이스로 놓고 살짝 고칠게요. 자, 10번 예제 거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는 K폴드는 배제할게요. 일단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볼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자, 지금 8라인하고 9라인의 차이예요. 9라인 패키지가 그 KNN, 8라인의 패키지가 K민스. 그럼 여기서는 9라인 패키지는 필요 없는 거죠. 9라인에서 쓰인 패키지는요. 요게 K민스, 즉 군집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할게요. 자, 일단 군집의 알고리즘 첫 번째로 K-민스를 일단 오늘 소개할 텐데, 그 군집 알고리즘 그 분류 같은 경우도 K에는 하나는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군집도 가장 대표적인 게 K-민스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GMM이라고 해서 그 가우시안 그 분포를 통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얘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가 로딩이 됐으면 데이터 불러올게요. 자, 일단 데이터부터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리진은 리드 엑셀. G02번이고요. 파일 이름이 게임 유즈웨이지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자, 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네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필드는 게임의 그 플레이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용자의 게임 레벨이에요. 자, 게임 유저 군집한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게임 이용 시간과 레벨을 활용하여 4개의 군집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오래 해서 잘하는 애, 오래 했는데도 못하는 애. 3번은 잠깐 했는데 잘하는 애. 4번은 잠깐 해서 못하는 애. 그 네 가지로 나눌 거예요. 게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레벨이 높은 경우. 게임을 되게 오래 했는데 레벨은 낮은 애들. 게임을 짧게 했는데 겁나 잘하는 애. 그리고 게임을 짧게 했고 레벨도 낮은 애. 이게 약간 그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그 실제 게임 업체에서 그 이상 고객 탐지할 때 쓰는 로직이에요. 핵 같은 거 쓰는 애들 잡아낼 때. 데이터만 그냥 제가 가상으로 준비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쓰이는 로직입니다. 왜냐면 핵을 썼다라는 게 사실 심증이 있는 거지 실제 증거는 없잖아요. 그 심증을 추려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종속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하고 군집의 특징은 그 구분은 종속 변수가 있냐 없냐로 하시면 돼요. 물론 종속 변수 있는 게 분석하기 훨씬 편하죠. 얘는 그냥 정확한 결과치는 아니고 그냥 부정확한 추정치인 것일 뿐이에요. 군집은요. 자, 일단은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넘어가 되죠? 예, 탐색적 데이터 분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임 이용자의 그 분포 확인입니다. 산점도 그래프를 볼 거예요. 수치가 두 개니까 산점도로 보기 제일 편하죠. 자, plt. 피규어. 피그 사이즈는 10에 5로 잡죠. 작게 갑시다. 자, sb. 스캐터 플롯. 데이터는 오리진, x는 게임 횟수, 게임 시간, h는 성별. 이거 아니고요. 얘 갑자기 너무 나가네. 자, x축은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y축은 게임 레벨로 잡을게요. 여기서 뭐 x축, y축이 뭐가 되는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약간 데코레이션 넣읍시다. plt.title은 게임 플레이어 데이터. plt.x레이블은 플레이 시간. plt.y레이블은 게임 레벨. 이렇게 해서 plt.grid 걸고 plt.show, plt.close.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봤죠? 3번. 네, 군집화 모델. 모든 사이클런의 코드는 패턴이 동일해요. K민스는 K민스. 자, 4개 분류로 나누겠다 그랬죠? 4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종속 변수가 없으니까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따로 x, y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 그냥 통째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kmin스.pit에다가 그냥 오리진 통째로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분류 결과가 나오죠? kmin스.predict한테 다시 또 오리진을 주시면 되고요. 얘를 출력해 보면은 네, 라벨 그 분류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요. 동작하는 방식이 잠깐만요. 태블릿이 좀 좌표가 안 맞아서. 일단은 무작위로 임의의 점을 찍어요. 얘가. 몇 개를 찍는지는 그냥 자동이에요. 처음에 임의의 점을 몇 개를 선정할지를 파라미터를 결정해주고 싶으면은 nini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 점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그 사이에 또 중심을 잡아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잡아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의 점들을 또 잡아요. 그때마다 그럼 중심이 이동을 하겠죠. 매번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K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반에 찍는 그 임의의 점의 개수를 기본값은 오토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임의로 잡아요. 그런 초기 점을 내가 몇 개를 찍을지 설정을 해주고 싶으면은 ninit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주세요. 그럼 얘가 초기에 점을 10개를 찍어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점을 선택할지는 랜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랜덤으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매번 똑같게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까? 그렇죠.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 값으로 고정해 놓으면은 할 때마다 똑같이 떨어져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API들을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API를 호출했던 경험에 기반해서 처음 보는 API의 파라미터나 기능도 대강 유추가 가능해요. 그게 왜냐면은 만드는 애들도 복잡한 거 싫으니까 기존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뒤에 거는 진짜 찍으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력자들이 새로운 언어 공부를 비교적 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처음에 얘가 점을 임의로 몇 개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점에서 가까운 점을 찾고 그 두 점 사이의 중앙점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가까운 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데 그럼 처음에 점 몇 개 찍고 시작할까? 아니야, 이거는 군집을 4개로 나누겠다는 거고요. 처음에 점을 10개 찍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제니까 뭐 이거 건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보시면은 자, 랜덤 스테이트 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20021 이렇게 나오고요. 값 바뀌는 거 보여요? 값 바뀌는 거 보이죠? 군집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면은 맨날 똑같은 거지. 자,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는 이유가
정식 용어로 얘기하면은 어저께 그 제가 얘기했던 건데 재현성 때문에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나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랜덤 스테이트는 실무에선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위한 게 아닌 이상은 실무 시스템 구축할 때는 랜덤 스테이트는 마지막엔 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 레이블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의 종속 변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모델 구현, 그 다음에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 묶어서 결합시켜 봅시다. 결과를 원본 데이터 프레임과 병합을 시킬게요. 자, 일단 하나 복사하죠. 네, df는 origin.copy. df의 레이블은 라벨스를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산점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결과를 시각화합시다. 자, 이 코드만까지 보고 좀 쉴게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자, 아까 만들었었던 그래프 코드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을 df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레이블이 생겼죠? 휴 파라미터에 레이블을 주세요. 그래서 그럼 얘가 색깔별로 구별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뉘네요. 색깔은 좀 안 이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그래프 코드 복사하셔서 요거랑 요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질문이요? 네? 자, 요 그림은요. 실제로 이거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 아니에요. 이게 원데이터예요. 원데이터를 군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있었는데 그 x값의 범위가 0에서 100이었는데 y축은 지금 0에서 1000까지고요. 이 범위를 똑같이 맞춰버렸어요. x축하고 y축을. 그래서 x축의 범위가 0에서 1000까지로 늘어나면은 이만큼의 100이 이렇게 몰리겠죠. 그러면은 가로가 1000이고 세로도 1000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각각 1000으로 나눠. 그러면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분포가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군집 모형이 좀 더 명확해져요. 이게 말하는 거는요. 군집은 가능하면 표준화하세요. 군집은 가능하면 표준화를 하세요. 자, 지금 요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봤던 게 요 그래프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제를 표준화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그래프를 확인해 봅시다. 민맥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해도 돼요. 지금 여기서 0에서 1 사이라고 한 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좋은 게 있어서 저도 지금 다른 데서 퍼온 거니까 단톡방에 배포를 할게요. 자, 그림 단톡방에 배포했어요. 그래서 네, 데이터 표준화 적용이라고 지금 챕터를 새로 만들었고요. 네, 여기 밑에다가 텍스트 설명 대신에 조금 전에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이제 0에서 1 사이로 하는 거는 민맥스 스케일러죠. 그래서 패키지를 민맥스 스케일러로 붙여볼게요. 자, 위에 임포트해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sk런.preprocessing 밑에 민맥스 스케일러 클래스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해보죠. 최대, 최소값, 스케일링. 자, 스케일러는 민, 맥스, 스케일러 객체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scalar.fit 이라고 하면서 원본 데이터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한 결과를 리턴 받으세요. endData는 scalar.transform 다시 받으시면 되겠죠. 자, 뭐 여태까지 예제들은 스케일링 하면은 스케일링 결과값 이렇게 쭉 출력해 봤는데 사실 이거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각각 데이터 한 줄씩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를 묶어서 이제는 스케일링의 결과를 좀 봅시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1차행은 처음부터까지고요. 그 다음에 0번째 열. 모든 행에 대해서 0번째 열에 대한 평균. 그리고 프린트 각 열의 평균. 일번째 열의 평균. 자, 그 다음에 각 열의 최소. 민 맥스 스케일러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0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각 열의 최대, 최소값, 최대값.
얘도 민맥스 스케일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앞으로 스케일링의 결과는 이 코드 세 줄로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값은 다 0 나왔고 최대값은 다 1 나왔죠. 자, 지금은 각각의 필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0번째, 1번째 이렇게 넣는데 나중에는 변수 개수만큼 반복 돌리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뭐 표준화 결과가 다르게 나올 리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어떨 때 써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걸어서 스케일링을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분리하다 보면 테스트 데이터로 스케일링을 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스케일러 잘못 걸어갖고 갑자기 스케일러 로직이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체 만들면 유지해야 된다고. 내가 그거를 실수를 안 했는지 확인할 때 요걸 체크해 보시면 만약에 잘못 적용하면은 테스트 데이터란 거는 이 범위가 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n데이터라고 하는 게 스케일링의 결과입니다. 군집을 이 n데이터를 적용해서 다시 걸어볼게요. 자, 스케일링의 결과를 군집하겠습니다. 코드는 아까 거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만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스크롤 잠깐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넣어주세요. 저도 지금 할게요. 자, 여기를 n데이터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두 개는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기본값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딱히 명시 안 하셔도 값이 똑같아요. 요거는 기본값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명시 안 해도 똑같아요. 자, 군집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군집 결과 시각화해 볼게요. 자, 근데 시각화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거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2차원 배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은 코드가 좀 되게 난해해져요. 휴를 걸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요 데이터하고 지금 군집 결과를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건데 자, 요거는 임시 코드입니다. df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냥 n데이터를 걸어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가 지금 없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 좀 갖고 올게요. 데이터 프레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n데이터에 이제 0하고 1로 들어가죠. 0번째랑 1번째. 그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일단은 필드가 컬럼이 없으니까 여기에 컬럼은 컬럼스는 이렇게 지금 리스트로 직접 적어 주셔도 되고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을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위에서 얻어낸 라벨스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df를 만들면
깔끔하게 이제 데이터가 떨어지죠. 이제 이거를 시각화해 보자고요. 시각화해서 우리가 처음 군집화했던 거랑 표준화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어느 게 더 수월한지. 자, 코드 요거랑 요거고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코드는 제목을 붙여보면은 이제 군집 결과 병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하죠. 군집 결과 시각화입니다. 자, 시각화 코드도 아까 사용했었던 그래프 코드 그대로 가져오시되 이 데이터 프레임만 바꾸시면 돼요. 필드 이름 다 똑같이 맞췄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복사해서 씁시다. 자, 여기서 요 df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제 요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거랑 비교해 보세요. 차이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표준화 전입니다. 군집이 대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란 겁니다. 표준화 결과입니다. 군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각화를 해서 보면은요, 군집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적용하는 게, 물론 단위가 큰 게 커야 적용하겠지만, 무턱대고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표준화를 적용하는 게 그 군집 성능이 더 좋아요. 물론 위에 것도 판단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반박할 말은 없긴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구별되는 건 확실하니까. 일단 뭐 성능 지표로는 얘가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코드 정리하시고 잠깐 기다릴게요. 요 예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음 단계는 군집의 평가입니다. 자, 군집을 평가하는 지표가요. 이너셔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너셔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K-민스 클러스터링의 성능 지표예요. 자, 얘가 이제 의미가 그 각 샘플과 그 다음에 중점이 이동하는 자취 사이의 평균 제곱거리 측정값이래요. 이제 요게 이제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그 군집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갖고 이제 시각화를 한 값에서 이제 적정 파라미터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한 번만 뽑아서 아 이게 성능 결과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래요. 일단은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다시 한번 돌릴게요. 코드 복사해서. 그냥 저 KNN 객체 갖다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반복문으로 바꿀 거예요.
자, 여기선 지금 프리딕트까지는 필요 없어요. 학습만 시키면 돼요. 여기서 이제 k-min 점, 이게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뒤에 이름이 언더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언더바 붙어 있는 거는 원래는 노출 안 하려고 만든 건데, 파이썬은 멤버 변수를 숨긴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꺼내 쓰는 거예요. 자, 어차피 기본값인 애들은 빼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27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이 이너셜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얘가 그냥 성능 스코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돌린 것 같다가, 아, 얘가 지금 성능 지표가 4.27이구나 라고 그걸로 결론 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군집을 4개로 나눴잖아요. 이건 샘플 예제 자체가 그냥 4개를 목적으로 구성된 예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구별되긴 한 건데, 실제로 4개로 나누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개면 어쩔 거야? 그냥 잘하는데 못하는데 나눠버리면. 그것도 아니면 올해 안에 조그만 애로 나눠버리면. 그것도 정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한 번만 돌린 것 같다가 이 성능 지표를 이걸로 결과값을 삼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너셜 값은 클러스터 수, 그러니까 군집의 수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수를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걸 모아놓고 시각화를 하면은 뚝뚝뚝 떨어지다 갑자기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데가 생겨요. 거기가 이제 얘네가 군집 개수 최적화된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클러스터 수가 늘어감에 따라, 따라서는 아니구나. 이너셔가 급격히 감소하고 어느 지점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생겨요. 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지점이 최적 클러스터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이 지점을 엘보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이 이너셜 값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라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하면은 3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중간에 끊었다 갈게요. 자, 지금 46분, 7분 다 돼가는데요. 3시까지 오세요.
자, 이너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 코드를 개선을 해서 이제 이너셔 값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반복을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의 결과로 나온 이너셔 값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값을 모으기 위한 리스트를 하나 준비할게요. 이너라는 이름의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할게요. 저장할 리스트. 얘가 코드를 한 번에 만들어주네요. 자, 반복을 10번을 돌렸는데요. 사실 이게 클러스터 개수가 1개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2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는 임의로 그냥 10까지만 돌게끔 반복 범위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k 값이 n 클러스터에 세팅이 되면서 k-mins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너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값이 모아질 겁니다. 이렇게요. 자, 보다 보면 확실히 값이 뚝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나요? 그냥 리스트로 봐서 애매하면 이걸 그래프로 넣으시면 돼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시각화하겠습니다. plt.figure, 피그 사이즈는 10x5로 잡고요. sb.lineplot. X축은 아까 반복문 돌린 범위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Y축에 이 모아놓은 이너셔 값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커를 찍어주세요.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줘야 좀 눈으로 보기 수월해요. 자, plt.title, plt.xlabel. X축은 클러스터 수이고요. plt.ylabel은 이너셔 값이죠. plt.grid 걸고 plt.show, plt.close.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일단 여기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지점부터 완만해지기 시작하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얼핏 봐서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드를 뒤에 걸었잖아요. 그리드의 간격으로 보면은 6에 여기 3에서 4 사이는 거의 요 한 칸을 거의 다 차지하죠. 근데 4에서 5 사이부터는 보면은 반 칸이 조금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은 여기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의 클러스터 수의 최적의 개수는 4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예제 자체가 클러스터 수를 4개를 염두하고 구성된 예제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클러스터 수를 처음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면서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몇 개로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적어 보면은 그 x축의 값이 4인 지점부터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최적의 클러스터 수는 4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군집의 성능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 이너셔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실루엣 점수 혹은 실루엣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값이에요. 자, 여기서 효율적으로 잘 분리됐다는 게 뭔 뜻일까요? 네. 효율적 분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점이 다른 군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일 군집끼리는 서로 가깝게 잘 뭉쳐 있다는 거죠. 자, 뭐 실루엣 점수, 다른 말로 실루엣 개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이 실루엣 점수는요, 실루엣 개수는 개별 데이터가 가지는, 개별 데이터가 좀 요 말이에요. 같은 군집에서 얼마나 가깝고 다른 데이터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점수예요. 각각의 개별 데이터가 같은 말로 또 적어야 되나? 같은 군집과는 얼마나 가깝고 다른 군집의 데이터와는 얼마나 멀리 분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근데 한 군집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skrun에서는요, run은 전체 실루엣 점수의 평균값을 반환하는 함수 이름이니까 이거는 스펠링 복사. 실루엣 스코어라는 함수를 제공해요. 를 제공합니다. 리턴 값은 0에서 1 사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군집으로 봅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임포트를 안 했구나. 레퍼런스 좀 볼게요. 내가 잘못 외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코드 올라온 김에 임포트부터 좀 할게요. 자, from sklearn.matrix 안에 이제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도 굳이 외우지는 않으니까. 템플 사이즈. 오케이. 맞아요. 자, 다시. 리턴 값은 -1에서 1의 범위를 갖고요. 자, 여기 지금 값 범위고요. 값 -1, 0, 1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플이 잘못된 클러스터에 할당되었음을 의미해요. 자, 그럼 이제 실루엣 스코어 확인하는 코드 좀 넣어볼게요. 위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요 분석 결과 있죠? 반복문 돌렸구나. 일단 값 하나만 봅시다. 코드 다시 한번 재사용할게요. 자, 위쪽에 그냥 클러스터링 하나 한 거. 요 코드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한 번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프리드는 프리딕트 걸어서 예측치를 뽑아요. 그러면은 스코어는 실루엣 스코어한테 처음 학습시켰던 데이터하고 예측치를 같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실루엣 점수 클러스터는 4로 박을게요. 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취합시다. 그럼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실루엣 점수도 활용하는 방법은 클러스터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점수를 다 모아본 다음에 점수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 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문 돌리면서 예측치가 필요했고요. 원래 데이터와 예측치를 모아서 실루엣 점수 모은 다음에 리스트에 박아요. 그래서 얘를 모으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 예제 처음 만들 때 의도했던 건 사실 4개의 군집을 예상하고 이제 넘파이 랜덤으로 이제 값을 뽑아놓은 건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점수가 그 실력이 좀 중간 정도인 애들까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로 보면은
N클러스터가 6인 지점이 가장 높게 나와요. 이 실루엣 점수를 봤을 때는. 근데 아까 그 이너셔 그래프 보면은 이제 4에서 6 사이가 조금 애매하기는 했어요.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시각화 합시다. 자, 실루엣 점수 결과 시각화 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바로 보이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게 클러스터가 6일 때래요. 자, 이것도 아까 코드, 시각화한 코드 그대로 바꾼 다음에 요거만 바꿨어요. 당연히 제목은 예의상 바꿔주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군집화 개수는 4개 혹은 6개.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실루엣 점수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줘요. 왜냐면 수치가 딱 나오잖아. 최종 군집 결과. 실루엣 점수가 가장 높은 6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K-민스 걸면서 클러스터 6으로 걸었고요. 뭐 나머지 파라미터 아까랑 동일하게 했고요. 표준화한 데이터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예측치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산점도 그래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산점도의 배포가 군집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봅시다. 이게 팔레트가 조금 애매하죠. 자, 지금 보면 여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요만큼이 묶였고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력이 약간 중간 레벨에 있는 그룹이 하나 더 형성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군집입니다. 자, 군집은 그 단순히 얘기하면은 좌표상에 쫙 이렇게 점들을 늘어놓고 얘네가 거리가 가깝게 모여있는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게 추석 전에 한참 이제 지리 데이터하고 좌표를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K-민스 같은 경우는 위도하고 경도를 갖고 묶는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공모전 수상작 결과가 그 따르니 정류장 좌표가 그 공공데이터 포털 가면 나와요. 거기 데이터의 위경도가 다 나오거든요. 저도 그 데이터 한번 해보려고 다운받아 놨는데 그거를 놓고 이제 위도하고 경도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묶으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나 하셔야 되는 게 군집이 묶였을 때 각 군집에 포함되는 점의 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리 기준으로 묶는 거지 개수가 똑같이 막 10개씩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집을 묶고 나면 어떤 지역에는 그 포인트가 많을 수도 있고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적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자, 이게 만약에 위경도를 갖고 한 거라면은 여기랑 여기는 딱 봐도 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역을 낙후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떤 시설물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 거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시설물을 추가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평면 좌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러스터링의 시각화를 지도 위에다 하죠. 그럼 땅덩어리 위에 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는 예제를 찾아보면 거의 다 입지 선정하고 관련돼 있어요. 낙후 지역 선발 뭐 이런 거요. 다음 주에 관련 예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녹화 끌게요.